구원은 전혀 예기치 못한 방향에서 나를 찾아왔다. 동시에 그 영향은 내 안으로 스며들어 전혀 새로운 느낌으로 오늘날까지도 계속하여 작용하고 있다. 그 당시 우리 학교에 전학 온 학생이 한 명 있었다. 그는 부유한 미망인의 아들로 이 도시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소매 둘레에 검은 상장을 두른 그는 나보다 나이도 많고 한 학년 높았다. 모든 학생이 그랬던 것처럼 나 역시 그에게 관심이 갔다. 이 이상한 학생은 보기보다는 나이가 들어 보여 누구도 그를 어린 소년으로 느끼지 않았다. 마치 어른처럼 뭔가 낯설고 점잖게 행동했던 그는 우리 어린 소년들 사이에서 호감이 가는 존재는 아니었다. 그는 우리들과 함께 어울려 놀지 않았고 더욱이 싸움 같은 것은 하지 않았다. 다만 선생님을 대할 때의 어른스럽고 단호한 그의 음성만큼은 다른 학생들의 주의를 끌었다. 그의 이름은 막스 데미안이었다. 우리 학교에서는 가끔 큰 교실에서 다른 한 반과 함께 수업하는 일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우리 반과 합반 수업을 했던 반은 데미안의 반이었다. 우리 하급생들은 성경 이야기를 공부했고 상급생들은 장문을 지었다. 우리가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억지로 듣고 있는 동안 나는 자주 데미안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묘하게 나를 매혹시켰다. 그 총명하고 밝고 심지어는 비범해 보이기까지 한 얼굴을 주의를 기울여 자신의 공부에 몰두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주어진 과제를 하는 학생처럼 보이지 않았고 자신만의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처럼 보였다. 엄밀히 말하자면 나는 그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일종의 저항감 같은 것을 갖고 있었다. 그의 태도는 도전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자신만만했고 눈은 마치 어른의 시선을 담아놓은 것 같은 표정을 띠고 있었으며 그런 것을 아이들은 결코 좋아하지 않았지만 다소 서글픈 듯한 냉소를 머금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내게 어떤 사랑스러움 혹은 연민의 정을 느끼게 했다. 그러나 간혹 그와 시선이 마주치면 나는 깜짝 놀라 시선을 돌려버리곤 했다. 그 당시 그가 어떤 모습의 학생이었는지 회상해보면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는 모든 면에서 평범한 학생들과 달리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점이 다른 이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게 했다. 하지만 이런 점 때문에 그는 남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다. 마치 왕자가 농부의 아들처럼 보이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어색한 농부의 아들 옷차림을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곤 했다. 그날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가 내 뒤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이 차츰 흩어지자 그가 내 곁에 다가와 인사를 했다. 이 인사 역시 또래 아이들처럼 평범한 말투였지만 너무 어른스럽고 점잖게 들렸다. 함께 가도 괜찮을까? 그가 친절하게 물었다. 나는 기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내가 어디쯤 살고 있는지를 그에게 가르쳐 주었다. 아, 거기? 그가 미소를 띠며 말했다. 그 집이라면 알고 있어. 현관 위에 있는 독특한 장식물이 흥미를 끌었거든. 나는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 금방 알아차리지 못했다. 게다가 그가 우리 집에 대해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데에 당황했다. 우리 집 대문은 아치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그 위에 초석으로 일종의 문장이 새겨져 있긴 했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평평해져서 거의 알아보기가 힘들었다. 가끔 채색을 새로 하는데도 게다가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 문장은 우리 과문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었다. 난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몰라. 나는 미안한 듯이 말했다. 그건 아마 새이거나 그와 비슷한 무늬일 거야. 그런데 많이 낡아서 알아보기 힘들 텐데 우리 집은 옛날에 어느 수도원의 소유였대. 그럴 수도 있겠지.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 한번 살펴봐. 그런 문장은 꽤나 흥미로운 거니까. 내가 보기에는 매처럼 보였어. 우리는 계속 함께 걸었는데 나는 속으로 매우 당황하고 있었다. 갑자기 어떤 재밌는 이야기가 생각난 것처럼 그가 웃었다. 참, 아까 수업 시간에 우리 같은 반에 있었지? 그는 쾌활하게 말했다. 이마에 표적을 달고 다닌 카인의 이야기를 배우는 것 같던데, 그렇지? 그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니? 물론 그렇지 않았다. 우리가 배워야 했던 과목은 무엇 하나 내 마음에 들지 못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와 말하는 것은 마치 어른에게 말하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다. 데미안이 친근하게 내 어깨를 두드렸다. 이봐, 나한테 거짓말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그 이야기는 수업 시간에 배우는 다른 이야기들보다는 좀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고 봐. 선생님께서는 그 이야기에 대해 별로 자세히 가르쳐 주지 않으셨으니까. 신이나 죄 같은 통속적인 이야기밖에 안 하셨어. 하지만 난 이렇게 생각해. 그는 말을 멈추고 미소 띈 얼굴로 나에게 물었다. 그런데 너 이 이야기가 재미있니?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난 이렇게 생각해. 카인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말이야. 우리가 배우는 것의 대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완벽한 진실이고 정당한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을 선생님들의 가르침과는 다른 관점에서 볼 수도 있는 거야. 대개는 다른 면에서 볼 때 더 나은 의미를 갖게 돼. 예를 들어 카인의 경우 그의 이마의 표적에 관해서도 우리는 선생님의 설명만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점이 아주 많거든.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어떤 사람이 싸우다가 형제를 죽이는 일은 분명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그래서 나중에는 불안하고 소심해진다는 것도 가능하긴 해. 하지만 그가 자신의 비겁함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겁주기 위해 일부러 특별한 훈장까지 달았다면 이건 좀 우스운 일 아닐까? 맞아, 그건 그래. 나는 흥미를 느끼며 대답했다. 그 문제가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는 내 어깨를 쳤다. 아주 간단해. 여기서 문제가 되고 이야기의 주제가 되는 건 바로 표적이야. 자, 생각해봐. 만약 남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무언가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치자. 어느 누구도 감히 그 사람을 건드리려는 사람이 없고 그의 자식들도 마찬가지로 남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면 말이야. 그들의 이마에 무슨 우편물의 소인 같은 표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 거야. 추측이 아니라 확실할 정도야. 세상 일은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으니까.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뭔가 경외심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그들에게 있었고, 평범한 사람들과 달리 그들의 눈빛에서는 조금 더 엄격하고 지혜로워 보이면서도 대담한 무언가가 느껴졌을 거야. 그 남자는 힘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것이 두려웠던 거지. 그래서 그는 표적을 지니게 된 거지. 그걸 사람들이 각자 자기 식대로 설명하는 거야. 하지만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에게 유리하고 스스로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것을 바라지. 사람들은 카인의 자손들이 두려웠던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그 표적을 원래대로 훈장처럼 설명하지 않고 반대로 설명하고 이 표적을 지닌 사람들을 두려워했어. 또 사실 그렇게 하기도 하겠지. 무섭다고 말이야. 아마 실제로 그렇기도 했겠지. 용기와 개성을 가진 사람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두려운 존재니까. 두려움을 모르는 강한 종족이 자기네들 주위에 살고 있다는 것은 매우 견디기 힘든 일이었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강한 종족에게 일종의 보복을 가한 거야. 그들이 받고 있는 공포심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하나의 별명과 전설을 만들어서 붙였던 거지. 내 말을 이해하겠니? 그건 다시 말해 카인은 실제로는 하나도 나쁘지 않았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전부 사실은 아니라는 말이네?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할 수도 있어. 아주 오래된 옛 이야기일수록 진실에 가깝지만 그 진실들이 언제나 사실 그대로 기록되고 올바로 해석되어 왔다고 볼 수는 없어. 쉽게 말해 난 카인이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단지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지어냈을지도 몰라. 카인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가볍게 떠들어대는 허무맹랑한 소문에 불과한 거지. 하지만 정말 카인과 그 자손들이 일종의 표적을 지니고 있었고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만은 진실이라고 생각해. 나는 대단히 놀랐다. 그럼 동생을 죽인 것도 진짜라고 믿어? 충격을 받은 나는 이렇게 물었다. 물론이지. 그건 분명 사실일 거야. 강자가 약자를 죽였던 거야. 정말 그들이 형제였는지는 의심스럽지만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결국 모든 사람은 모두 형제라고 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강자가 약자를 죽인 것에 불과해. 그것은 무척 영웅적인 행동이었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어. 여하튼 약한 자들은 두려움을 느꼈던 거야. 그들은 공포에 휩싸여 한탄했겠지. 그렇지만 누군가가 그들에게 왜 그들을 해치우지 못하지? 하고 물으면 우리가 겁쟁이이기 때문에 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야. 그럴 수 없어. 그 자들은 표적을 달고 있잖아. 신이 그들에게 표적을 주셨거든 하고 말할 거야. 대충 그렇게 해서 황당한 이야기가 만들어졌을 거야. 참, 너무 오래 너를 붙잡고 있었구나. 그럼 잘 가. 그가 알트거리로 구부러져 돌아가자 나는 한동안 멍하니 혼자 서 있었다. 그가 가버리자마자 지금까지 데미안이 한 이야기가 전부 믿을 수 없는 사실로 여겨졌다. 카인은 강자고 아벨은 겁쟁이라니. 카인의 표정이 훈장이라니. 그건 비이성적인 이야기였고 하느님을 모독하고 비방하는 말이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신은 대체 어디에 계셨단 말인가? 신은 아벨의 제물을 받지도 않았고 아벨을 사랑하지 않으셨단 말인가?
아니, 그럴 리가 없다. 그건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불과하다. 나는 데미안이 나를 놀려서 당황스럽게 만들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정말이지, 그 녀석은 굉장히 명석한 녀석이었다. 말은 매우 논리적이었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될 일은 아니었다. 나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나 다른 부류의 어떤 이야기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때처럼 오랫동안, 아니 저녁 내내 그렇게 말끔하게 프란츠 크로머의 존재를 잊어본 적은 없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성경에 쓰인 카인의 이야기를 다시금 꼼꼼히 읽어보았지만 그 내용은 매우 간단 명료했다. 그리고 거기서 특별히 숨은 뜻을 찾아낸다는 것은 미친 짓이었다. 그렇다면 모든 살인자는 신의 사랑과 보호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 아닌가? 아니다. 그건 말도 되지 않는 소리였다. 그러나 데미안이 그렇게 훌륭하고 조리 있게 그런 진지한 눈빛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그 점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내 자신 속에서도 뭔가 정돈되지 않은 무질서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얼마 전까지 나는 밝고 깨끗한 세계에 속해 있었다. 나는 일종의 아벨이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다른 세계에 너무 깊이 떨어져 버려서 헤어나올 수도 없을 만큼 가라앉아 버렸다. 나만의 잘못이 아니라고 해도 어떻게 일이 이 지경까지 와버렸을까? 그렇다. 그때 문득 내 마음속 한 가지 기억이 떠올라 한순간 숨이 막힐 뻔했다. 이 불행한 상황이 시작되었던 그 고통스러웠던 밤에 느꼈던 감정이 생각났던 것이다. 그 당시 나는 한순간이나마 아버지는 물론 아버지로 대표되는 밝은 세계와 지혜를 단칼에 꿰뚫어보며 경멸했던 것이다. 그때의 나는 분명 카인이었고 이마에 달린 표적을 수치스럽게 여기기보다는 훈장을 단 것처럼 으스댔다. 나의 죄악과 고통을 통해서 나는 아버지와 같은 선하고 경건한 사람들보다도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당시의 경험이 어떤 분명한 사고체계를 갖추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몹시 고통스러웠던 상태에서도 엉뚱한 긍지와 오만으로 가득 찰 수 있었다. 그런데 데미안은 강한 자와 약한 자에 대해서 어째서 그런 방향에서 이야기를 해주었던 걸까? 카인의 표적에 관한 해석도 마찬가지였다. 그 순간 데미안의 눈은 마치 어른과도 같이 얼마나 빛났던가. 그때 문득 머리를 스치는 이런 생각이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데미안 자신이야말로 일종의 카인이 아닐까. 데미안 스스로 자신이 카인의 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카인을 옹호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어째서 그의 눈빛에 그런 힘이 담겨 있을까? 데미안은 왜 그토록 하느님의 뜻에 부합되는 경건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처럼 비웃듯이 말하는 것일까? 나는 이런 생각을 결론 지을 수 없었다. 샘물에 돌멩이 한 개가 떨어졌는데 그 샘은 바로 나의 어린 영혼이었다. 한동안, 아니 오랫동안 인식과 비평 같은 시도를 하게 될 때 카인의 살인과 표적에 관한 문제는 언제나 그 출발점이 되었다. 나는 금방 다른 학생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데미안에게 관심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콰인에 관한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지만 그는 분명히 다른 아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았다. 이 전학생에 관해 많은 소문이 나돌고 있다. 만약 내가 그 소문을 전부 들었다면 데미안의 전모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고 모든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은 데미안의 어머니가 부자라는 소문뿐이었다. 데미안의 어머니는 교회에 절대 나가지 않으며 아들 역시 그렇다는 말도 있었다.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비밀스러운 회교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한술 더 떠서 막스 데미안의 체력에 관한 말이 많았다. 데미안의 반에서 힘이 제일 센 아이가 그에게 싸움을 걸었다가 응하지 않자 겁쟁이라고 비웃었다가 그에게 몹시 혼이 났다는 말은 사실이었다. 아이들의 목격담을 빌리자면 데미안이 단지 한 손으로 그 아이의 멱살을 잡고 눌렀을 뿐인데 상대 아이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항복하고 도망쳤으며 그 아이는 며칠 동안이나 팔을 쓸 수가 없었다고 했다. 어느 날 저녁에는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문도 났다. 이런 여러 가지 소문들이 무성하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소문이 사실이라고 굳게 믿었으며 언제나 흥분과 놀라움을 불러일으켰다. 우리들은 얼마 동안은 그 정도의 소문에 만족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학생들 사이에 새로운 소문이 돌았다. 데미안이 여자를 사귀고 있으며 이미 알 건 다 안다는 소문이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여전히 나는 프란츠 크로머와 고통스러운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로부터 헤어나올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가 며칠쯤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해도 사실상 나는 그에게 단단히 얽매여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는 꿈에서도 그림자처럼 나를 쫓아다녔고 그가 실제로는 하지 않았던 악행들마저 내가 만들어낸 꿈속에서 나를 괴롭히곤 했다. 결국 꿈속에서 나는 완전히 크로머의 노예였다. 나는 꿈이 몹시 많은 아이였다. 나는 현실에서보다 꿈속에서 더 많이 살았기에 이 그림자로 인해 힘과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특히 크로머가 나를 학대하고 내게 침을 뱉고 내 무릎을 짓밟으며 더 잘못된 범죄로 나를 유인하는 꿈을 자주 꾸었다. 아니, 유혹한다기보다는 그의 강력한 힘에 의해 굴복당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가장 두려웠던 것은 꿈에서 아버지를 살해하는 것이었는데 나는 거의 미칠 지경이 되어 잠에서 깨어났다. 꿈에서 크로머가 칼을 갈아서 내 손에 쥐어주었고 우리는 가로수 뒤에 숨어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누구를 기다리는지 몰랐고 누군가 우리 가까이로 걸어오자 크로머는 내 팔을 건드려 내가 누군가를 찔러야 할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 아버지였다. 순간 나는 바로 잠에서 깼다. 이 꿈 때문에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데미안에 대한 생각은 거의 떠오르지 않았다. 데미안이 내게 다시 나타난 것은 이상스럽게도 역시 꿈속에서였다. 나는 참고 견딜 수 없는 학대와 폭력에 시달리는 꿈을 꾸었는데 내 무릎을 짓밟은 것은 크로머가 아니라 데미안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고 신기한 것은 크로머가 내게 그런 짓을 했을 때는
고통과 혐오감을 느낄 뿐이었는데 데미안에게서는 불안과 기쁨이 뒤섞인 묘한 감정을 느꼈던 것이다. 이런 꿈을 나는 2번이나 꾸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다시 크로머가 원래의 자리를 차지했다. 꿈속에서 경험한 일과 현실에서 경험한 일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생각할 수는 없었다. 하여간 크로머와 나의 괴로운 관계는 계속되었고 내가 조금씩 훔쳐낸 돈으로 그에게 지불해야 할 돈을 전부 갚았을 때도 우리 관계는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크로머는 내가 했던 도둑질을 상세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내가 돈을 가져올 때마다 어디서 난 돈인지 캐물었는데 그로 인해 나는 전보다 더 단단히 그의 소나귀에 잡히고 만 것이다. 그는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일러바치겠다고 위협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두려움에 떨며 애초에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하는 후회가 들기도 했다. 나는 몹시 괴로웠지만 모든 일에 대해서 언제나 후회하지는 않았다. 단지 때때로 벌어지는 일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필연이라고 생각했다. 불길한 운명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한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 같았다. 아마도 나의 부모님은 이런 내 상태에 대해 매우 걱정하셨을 것이다. 낯선 영혼이 나를 덮쳐와 나는 그토록 다정했던 집안 분위기에 더 이상 어울리지 않았다. 나는 그것에 대해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것과 같이 견딜 수 없는 향수를 느끼기도 했다. 어머니는 나를 주제로 문제아보다는 아픈 아이로 취급했는데 내가 사실상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는 누나들의 태도에서 가장 잘 알 수 있었다. 그들의 태도로 인해 나는 위안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극도의 비참한 심정을 느꼈다. 그들은 나의 상태에 대해 꾸짖기보다는 불쌍히 여겨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나를 악이 내재하는 미치광이쯤으로 여기고 있었다. 가족들이 나를 위해 예전과는 다른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기도 역시 헛된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모든 괴로움을 던져버리고 싶은 간절한 희망과 진정으로 참회하고 싶다는 소망을 격렬히 느꼈던 적도 있었지만 모든 것을 아버지와 어머니께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 없으며 그것을 설명하는 것 또한 몹시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알았다. 비록 용서를 빈다고 할지라도 위로와 동정은 얻을 수는 있겠지만 완전한 이해를 바랄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이 모든 일이 나로서는 진정 어찌할 방도가 없었던 운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단순한 탈선으로 취급해버릴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11살도 채 되지 않은 아이가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 사람들에게 내 처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을 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의 감정을 이성으로 변화시키는 걸 익힌 어른들은 아이들에게도 이런 이성이 존재할 거라고 상상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의 경험도 무시한다. 하지만 나는 평생 그때처럼 그렇게 절실한 경험을 하고 그때처럼 절박한 경험과 고민을 한 적은 없었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 나는 크로머로부터 성의 광장으로 나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물에 젖어 축축한 밤나무에서 계속 떨어지는 잎들을 발로 휘적거리고 있었다. 돈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크로머에게 주려두고
과자 2조각을 가져왔었다. 나는 어느 틈엔가 이렇게 외진 곳에서 때로는 퍽 오랫동안 크로머를 기다리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운명을 감수하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나도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드디어 크로머가 왔다. 오늘은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았다. 크로머는 내 가슴팍을 2번 쥐어받고는 기분 좋은 일이 있는 듯 낄낄거렸다. 과자를 빼앗아 들고 내게 축축한 담배를 권했다. 물론 나는 그것을 받지 않았다. 아무튼 그는 평소와는 달리 유난히 친절하게 굴었다. 참, 헤어지려는 순간 크로머가 말했다. 잊어버리기 전에 말해두겠는데 다음에는 누나를 데리고 나와. 큰 누나 말이야. 이름이 뭐였더라?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그의 말에 미처 대답도 못하고 서서 놀란 모습으로 멍청이 그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내 말 못 알아듣겠니? 네 누나를 데리고 오란 말이야. 알아들었어. 크로머. 하지만 그건 안 돼. 난 할 수 없어. 누나도 따라오지 않을 거야. 나는 그것도 역시 계략이고 구실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가끔씩 그렇게 불가능한 걸 요구하면서 내 길을 꺾어놓고는 나를 꼼짝도 못하게 얽어 다른 요구에 응하도록 만들고는 했다. 그러면 나는 또 그 돈이나 다른 것으로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야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과는 전혀 달랐다. 내가 거절한 데에 대해서는 그는 전혀 화를 내지 않았다. 그래. 얼버무리듯이 대꾸한 뒤에 그는 말을 이었다. 그냥 잘 생각해봐. 난 너의 누나랑 사귀어보고 싶은 거야. 언젠가 다음번에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지. 너는 그냥 누나와 함께 산책하러 나오기만 하면 돼. 그럼 내가 거기로 갈 테니까. 내일 내가 다시 휘파람을 불게. 그때까지 다시 이 일을 의논해보자. 크로모가 가고 나서야 어렴풋이 그의 말뜻이 짐작되었다. 나는 그때 완전히 어린애에 불과했지만 우리들이 조금 더 나이를 먹으면 비밀스럽고 야릇한 금지된 짓을 서로 할 수 있다는 것쯤은 들어서 알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이 상황이 얼마나 망측하고도 엄청난 일인지 나는 그런 짓은 결코 하지 않겠다고 확고히 결심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나에게 무슨 일이 닥쳐올 것인가? 크로모가 어떤 식으로 나에게 안갚음을 할지에 대해서는 감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아직 괴로움은 충분치 않았던 모양이다. 내게 새로운 고문이 시작되었다. 나는 지극히 참담한 심정이 되어 주머니에 손을 푹 찔러 넣고 텅 빈 광장을 가로질러 걸었다. 더 크고 더 깊은 새로운 고통, 새로운 압박감이 나를 짓눌렀다. 그때 누군가 쾌활하고 힘찬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나는 깜짝 놀라 달아났다. 누군가 내 뒤에 따라와서는 한쪽 손으로 나를 살며시 끌어당겼다. 그것은 막스 데미안이었다. 나는 붙잡는 대로 가만히 있었다. 난 또 누군가 했네. 나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며 말했다. 사람을 그렇게 놀라게 하는 법이 어디 있어?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이때처럼 그의 눈빛이 어른스럽고 우월하며 사람을 꿰뚫어 보는 힘을 가진 것처럼 느껴진 적은 없었다. 오랫동안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없었다. 미안해. 그는 공손하고도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그렇게 놀랄 것까지는 없잖아.
물론 그래. 하지만 놀랄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네가 아무 상관없는 사람 앞에서 그렇게 깜짝 놀란다면 상대방은 좀 이상하다게 여기고 호기심이 생기겠지. 정말 수상하게 생각될 만큼 네가 잘 놀란다고 생각하고는 사람은 뭔가 불안함에 떨 때 잘 놀라게 되는데 하고 생각할 거란 말이야. 겁쟁이들은 언제나 불안해하니까. 그렇지만 나는 네가 겁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그렇지 않니? 물론 넌 영웅도 아니야. 네가 무서워하는 누군가가 있는 거야. 하지만 그런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나를 두려워하는 건 물론 아니겠지? 안 그래? 아니야. 조금도 두렵지 않아. 그것 봐. 맞지? 하지만 넌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지? 글쎄, 난 잘 모르겠어. 제발 그만둬.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그는 나와 걸음을 맞추며 걸었고 나는 그에게서 도망칠 생각으로 빨리 걷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내 옆 얼굴을 쳐다보는 그의 시선을 느꼈다. 가령 말이야. 그는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가 너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자. 그러면 넌 나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난 너에게 한 가지 실험을 해보고 싶은데 아주 재밌을 거야. 너도 거기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거고. 잘 들어봐. 나는 이따금 독심술이라고 하는 걸 시험해보곤 한다. 무슨 요술을 부리거나 하는 건 아닌데 그 이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여간 신기해 보이지 않거든. 그것으로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으니까 말이야. 자, 우리 한번 시험해보자. 내가 너를 좋아하거나 흥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두자. 그래서 이젠 네 마음이 어떤지 알고 싶어진 거야. 난 이미 그것을 시도한 셈이야. 난 너를 깜짝 놀라게 했었지. 그러니까 너는 잘 놀란단 말이야. 그건 곧 네가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사람은 어느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데도 그 사람이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건 자기를 지배하는 힘을 그 누군가에게 내주어 버렸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 네가 어떤 나쁜 짓을 했다고 하자.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일을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너를 지배하는 힘을 가지게 된 거지. 알겠니? 분명한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니? 나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는데 그의 얼굴은 언제나처럼 엄숙하고 영리해 보였고 또 호의를 가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다정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엄격해 보였다. 정의 혹은 그와 비슷한 무엇이 그의 표정에 깃들어 있었다. 나는 무엇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마치 마법사와도 같이 내 앞에 서 있었다. 이해할 수 있겠니? 다시 한번 물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내가 독심술이 요술처럼 보일 수 있다고 말하긴 했지만 그건 지극히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언젠가 우리가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나눴던 그때 네가 날 어떻게 생각했는지 꽤 명확하게 마친 것 같아. 그런데 지금은 그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지. 넌 한 번쯤은 내 꿈을 꾸었겠지. 하지만 그런 이야기도 관두자. 넌 영리한 아이야. 대부분의 아이들은 멍청한데 말이야. 난 가끔씩 내가 신뢰하는 영리한 아이와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해. 너도 물론 괜찮지? 그래, 괜찮아.
하지만 난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걸. 그럼 그 즐거운 실험을 다시 시작해 볼까? 우리는 어떤 소년이 잘 놀란다는 것과 그가 두려워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 아마도 그는 누군가와 매우 불쾌한 일이 있는 모양이란 말이지. 대략 들어맞지? 나는 꿈속에서 그랬던 것처럼 데미안의 목소리와 영향력에 압도당하고 있었다.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오로지 나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모든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니. 내 자신보다도 더 잘 분명하게 알고 있다니. 데미안이 내 어깨를 힘차게 두드렸다. 그럼 내 말이 맞는 거구나. 나는 그렇게 추리해낼 수 있었어.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남았는데 조금 전에 너랑 헤어진 그 애가 누구지? 나는 깜짝 놀랐다. 그리고 비밀을 들키고 말았다는 것이 무척 고통스럽게 느껴졌다. 비밀은 밝은 곳에 드러나기를 원치 않는 것이다. 누구 말이야? 나 말고는 아무도 없었는데? 나는 거의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프란츠 크로머 말이니? 데미안은 만족스럽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 넌 정말 눈치가 빠른 녀석이야. 우린 친구가 될 것 같다. 이제 조금만 더 물어보자. 그 크로먼가 뭔가 하는 녀석은 아주 나쁜 놈이야. 그 녀석 얼굴에 악당이라고 쓰여져 있어. 넌 어떻게 생각해? 그래. 난 한숨을 푹 쉬었다. 아주 나쁜 애야. 악마 같은 녀석이라고. 하지만 그 녀석이 이런 걸 알면 안 돼. 제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줘. 너 그 애를 알고 있니? 크로머도 너를 알고? 진정해. 그 녀석은 벌써 가버리고 없으니까. 그리고 그 애는 나를 몰라, 아직은. 하지만 그 녀석에 대해 알고 싶어. 그 애는 초등학교에 다니니? 응. 몇 학년이니? 5학년.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말아줘. 제발 부탁이야. 아무 말도 하지 말아줘. 안심해. 너에겐 아무 일도 없을 테니까. 그런데 그 녀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줄 수 있어? 그럴 수는 없어. 그건 안 돼. 나를 좀 내버려 줄래? 그는 말없이 한동안 서 있었다. 유감이구나. 그는 말을 이었다. 우리는 좀 더 실험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지만 널 괴롭히고 싶지는 않아. 그래도 네가 그 녀석을 두려워하는 건 옳지 못한 일이라는 걸 너도 알지? 그렇지 않아? 그따위 두려움은 우리를 완전하게 망치게 할 수도 있으니까 어서 빨리 벗어나야 해. 네가 진정한 사내 대장부가 되려면 그따위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물론 형 말이 맞아. 하지만 어떻게 해도 할 수가 없어. 형은 정말 모를 거야.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훨씬 많이 안다는 걸 너도 봤잖아. 너 혹시 그 녀석에게 빚이라도 진 거야? 그래, 그렇기도 해. 하지만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야. 그걸 말할 수는 없어. 절대로 말할 수 없어. 만약에 내가 그 녀석에게 진 빚을 대신 갚아준다고 해도 말이야? 내가 줄 수도 있을 텐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니까. 제발 부탁이야. 아무에게도 그런 말은 하지 말아줘. 단 한마디도.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난 무척 불행해지고 말 거야. 날 믿어, 싱클레어. 언젠가는 그 비밀을 나한테 털어놓게 될 거야.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나는 다급하게 소리쳤다. 너 좋을 대로 해. 난 단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내게 말할 거라고 생각해. 물론 네 스스로 말이야. 설마 나도 너에게 크로모와 같은 짓을 하리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물론이야. 하지만 형, 그 일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잖아. 그래, 난 아무것도 몰라. 난 단지 그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을 할 뿐이야. 단지 절대로 크로모가 한 것과 같은 짓을 하지는 않을 거야. 그건 믿을 수 있지? 네가 나에게 빚진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는 한참 말없이 서 있었다. 그러는 동안 내 마음은 조금씩 진정되었다. 하지만 데미안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알았는지 점점 궁금해졌다. 난 이제 집으로 가야겠어. 그는 그렇게 말하며 빗속에 거칠게 짠 모포로 만든 외투 깃을 여몄다. 이왕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한마디만 더 할게. 넌 그 녀석에게 벗어나야 해. 다른 방법이 없다면 그 녀석을 때려 죽여버려. 네가 그럴 수 있다면 난 무척 놀라고 통쾌할 거야. 나도 널 도와줄게. 갑자기 불안함을 느꼈다. 카인의 이야기가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랐고 나는 두려움에 떨다가 조용히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너무 끔찍한 일들이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는 생각에 견디기 힘들었다. 그럼 좋아. 막스 데미안이 미소를 지었다. 집으로 가자. 우린 분명히 그 녀석을 해치우게 될 거야. 때려 죽이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가장 최선인 법이지. 네가 그 녀석의 손아귀에 있다는 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야. 나는 집으로 왔는데 마치 1년쯤 떠돌다 온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달라진 듯이 느껴졌다. 나와 크로모 사이에 뭔가 미래랄까 희망 같은 것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제야 나는 이 비밀을 끌어안고 몸살을 앓았던 몇 주간이 얼마나 무섭게 외로웠는지 확실하게 느꼈다. 나는 그동안 여러 번 깊이 생각했던 것들을 떠올렸다. 부모님께 내 잘못을 모두 고백하고 용서를 빌면 내 고통은 덜어지겠지만 그것이 나를 완전하게 구원해 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방금 전 고해를 할 뻔했다. 다른 사람, 그것도 낯선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예감을 강렬하게 느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러한 불안감은 오랫동안 극복되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이제야 적과 길고도 무서운 대결을 펼칠 각오를 하고 있었다. 모든 일이 그렇게 아무 탈 없이 평화롭게 진행되어 가는 것이 그저 신기할 따름이었다. 우리 집 앞에서 들려오던 크로머의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하루, 이틀, 사흘,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도 들려오지 않았다. 나는 이러한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가 전혀 예기치 않던 순간에 다시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 하고 내심 조바심을 내며 망을 보았다. 나는 이 놀라운 자유가 믿겨지지 않았다. 자유에 대한 내 불안감은 마침내 어느 날 프란츠 크로머를 우연히 만났던 순간까지 계속되었다. 크로머는 사일러 거리에서 내 쪽으로 걸어오는 중이었다. 그런데 나를 보자 흠칫 놀라고는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나를 피해 그대로 돌아서서 가버렸다. 그것은 내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나의 적이 내 앞에서 달아나다니, 악마가 내게 겁을 먹다니, 기쁨과 놀라움이 온몸을 관통해 지나갔다. 그 무렵 어느 날 데미안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학교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잘 있었니? 나는 인사를 했다. 안녕, 싱클레어. 잘 있었니?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보고 싶었어. 이제 크로모도 더 이상 널 괴롭히지 않을걸? 그렇지?
형이 그렇게 했구나. 대체 어떻게? 어떻게 한 거야? 나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 녀석이 아예 나타나질 않아. 잘 됐네. 그러진 않겠지만 만일 그 녀석이 언제고 다시 나타나기라도 한다면 그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워낙 뻔뻔스러운 녀석이니까. 그럼 그 녀석에게 데미안을 기억하라는 말만 해. 그게 무슨 말이야? 그 녀석하고 싸워서 실컷 때려준 거야? 아니, 난 싸우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 난 그저 너랑 한 것처럼 그 녀석과 이야기를 했을 뿐이야. 너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그 녀석에게도 이로울 거라고 분명하게 말해주었지. 설마 그 녀석에게 돈을 준 건 아니겠지? 아니야. 그런 방법이라면 네가 이미 충분히 해봤잖아. 나는 그에게 좀 더 자세히 물어보려 했지만 데미안은 자리를 떠났다. 나는 예전부터 데미안에게서 느꼈던 감사와 두려움, 놀라움과 불안함, 호감과 내면에서의 반항심이 뒤섞인 답답함을 느끼며 그 자리에 혼자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나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데미안을 만나 모든 일에 대해서 또한 카인의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진 않았다. 나는 감사라는 감정 자체를 전혀 믿지 않았다.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은 위선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지금도 내가 데미안에게 감사를 표현하지 못했던 배은망덕한 일에 대해 그다지 탓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만일 크로머가 소나기로부터 나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동안 병들고 타락해버렸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 당시에도 이 해방감을 내 소년 시절의 가장 큰 경험이라고 느꼈다. 하지만 구원의 손길을 건네며 내게 기적을 베푼 사람을 나는 금방 잊어버리고 말았다. 이미 말했듯이 감사를 표현하지 않은 일이 내게 있어서 결코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진정 이상한 일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전혀 호기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다. 데미안을 통해 알게 된 비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은 채 어떻게 단 하루라도 편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일까? 카인에 대해서, 크로머에 대해서, 독심술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은 호기심을 나는 어떻게 억누를 수가 있었을까? 이 일만큼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지만 사실이 그러했다. 나는 갑작스럽게 악마의 소나귀에서 풀려나 내 앞에는 다시 밝고 즐거운 세계가 펼쳐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는 불안의 발작이나 숨막힐 듯한 가슴의 고동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다. 저주는 풀렸고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었다. 다시 예전의 학생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나의 본성은 될 수 있는 한 빨리 이전의 균형과 평온 속으로 되돌아가려고 했었고 무엇보다 그 많은 끔찍한 일들과 고통스러운 일들을 빨리 떨쳐내고 잊어버리려고 노력했다. 나의 죄와 깊고 긴 고통의 날들은 어떤 흔적이나 인상도 남기지 않은 채 너무도 빨리 내 기억에서 사라져갔다. 잊어버리려고 애쓴 대상은 단지 고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나를 도와주고 구원해준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을 오늘날에 와서야 깨달았을 뿐이다. 저주받은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크로머에게 당했던 몸서리 처지는 수모에서 상처받은 영혼이 온 힘과 노력을 다해 예전의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세계로 도망쳐 돌아온 것이다. 나를 향해 다시 활짝 열린 잃었던
낙원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밝은 세계로, 누나들에게로, 좋은 향기와 아벨이 누렸던 신의 사랑이 존재하는 곳으로 나는 되돌아왔던 것이다. 데미안과 짧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다음 날, 다시 찾은 자유에 대해 충분한 확신이 서고 다시 이 자유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생겼을 때 나는 내가 그토록 간절히 염원하고 소망했던 일을 했다. 용서를 빌었던 것이다. 나는 어머니께 열쇠가 부서지고 장난감 돈이 채워진 저금통을 내보이고 바보 같은 거짓말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못된 녀석에게 시달림을 당했는지 고백했다. 어머니는 그 모든 것을 전부 이해하시지는 못했지만 저금통과 달라진 내 눈빛과 달라진 나의 목소리로 내가 병에서 회복되어서 다시 어머니의 아들로 되돌아왔다는 것을 느끼셨다. 나는 흥분된 마음으로 내가 다시 밝은 세계로 돌아온 것에 대한 축제를 벌이고 방탕하의 귀향의식을 거행했다. 어머니는 나를 아버지께 데리고 가셨다. 나의 고백은 되풀이되었고 질문과 놀라움이 쏟아졌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내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오랜 시간 걱정으로 짓눌린 마음에서 벗어나 안도의 한숨을 쉬셨다. 모든 것이 멋있게 이루어졌으며 잘 짜여진 이야기처럼 기막히고 조화롭게 해결되었다. 나는 사력을 다해 이 조화 속으로 도망쳐 들어갔다. 평화와 양친의 신뢰를 받는다는 건 아무리 계속되어도 따분하지 않은 일이었다. 나는 모범적인 아들이 되었고 예전보다 누나들과도 더 잘 어울렸으며 예배를 드릴 때는 구원받고 회개한 사람으로서 감사함과 넘치는 마음을 담아 내가 좋아하던 옛날의 찬송가를 함께 불렀다. 이런 일들은 조금의 거짓도 없이 진심에서 우러나왔다. 그렇지만 모든 일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내가 데미안을 잊으려 했다는 사실은 바로 이 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나는 데미안에게도 참회를 했어야 했다. 그 고해는 그럴듯하게 과장되거나 감동적이지는 않겠지만 나로서는 참회를 했어야만 더 큰 해방감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 나는 온 힘을 다해 옛날의 낙원으로 돌아왔고 자비롭게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데미안은 이 세계에 속하지도 않았고 이 세계에 어울리지도 않았다. 물론 그는 크로모와는 달랐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 또한 나를 유혹한 사람이었으며 내가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던 다른 나쁜 세계에 눈뜨게 만든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 자신은 이제야 겨우 아벨로 돌아온 상태에서 또다시 아벨을 버리고 카인을 찬미하는 것에 협조할 수는 없었으며 내 자신도 원하지 않았다. 이것은 표면적인 사정이었다. 그러나 내면적인 사정은 달랐다. 나는 크로모의 소나귀에서 해방되었다고 하지만 내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다. 나는 세상의 좁은 길을 똑바로 걸어가려고 애를 썼지만 그 길은 내게 너무 위험했다. 다행히 어떤 친절한 손길 하나가 위험에 처한 나를 구해주었기 때문에 지금 나는 더 이상 한눈 파는 일이 없이 어머니의 품, 경건하고 따사했던 어린 시절의 안락한 보금자리 속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나는 실제보다 더 어리고 더 의존적이었으며 더 어린애처럼 굴었다. 크로모에게 고분고분 따랐던 나는 독립심을 상실하여 다시 새로운 누군가에게 의존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유일한
세계가 아닌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맹목적이다 싶을 정도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보호 속에 있는 밝은 세계에 속하기를 갈망했다. 내가 그렇게라도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분명히 데미안에게 의지해 나의 속마음을 전부 털어놓았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데미안의 이단적인 사상은 그 당시에 나에게 있어 큰 불안감으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처럼 보였다. 비록 오늘날에 들어 데미안의 생각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여도 말이다. 그러나 더 솔직하게 표현하자면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이다. 데미안은 내게 부모님들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자극과 경고를 통해 조롱과 풍자를 통해 나를 보다 적극적인 인간이 되게 하려고 애썼을 것이다. 오늘에 이르러서야 나는 그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인간에게 있어 자기 자신에게 다가서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다는 것을. 그럼에도 나는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반년쯤 후의 어느 날 산책길에서 아버지께 많은 사람이 아벨보다 카인이 더 훌륭하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아버지는 그 질문에 대해 무척 놀라시면서 새로울 것이 없는 견해라고 설명해 주셨다. 그 관점은 기독교 이전 시대부터 등장해서 여러 종파들로 전수되었는데 그 종파들 중 하나가 카인교도라 불렸다고 하셨다. 하지만 이러한 이단적 사상은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려는 악마의 기도일 뿐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카인이 옳고 아벨이 잘못되었다고 믿게 된다면 신이 오류를 범한 것이 되고, 따라서 성경의 신은 올바른 유일신이 아닌 잘못된 신이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 카인 교파들은 이와 비슷한 견해를 주장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교도들은 오래전에 인류의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학교 친구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는 이상하게 생각하셨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단연코 배척해야 한다고 엄숙히 경고하셨다.